자, 보자. 우리 요번엔 4단원에 294쪽이다. 294쪽에 생태계 구성 요소와 환경 해가지고 나와 있게 되는데, 여기 뭐 그닥 어렵진 않을 거야. 여기 지금 생물 파트 나오고 있는 건데, 먼저 생태계부터 얘기 좀 할게요. 자, 이 생태계라고 하는 거는 생물이 다른 생물 또는 환경과 영향을 주고받고 있는 커다란 체계를 가지고 생태계라고 얘기를 하죠. 생태계에는 생물적 요인과 비생물적 요인의 상호작용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의 커다란 체계를 생태계라고 하는데, 이것 좀 잘 좀 봐주세요. 개체는 한 마리 얘기하는 거야. 하나의 생명체 한 마리 얘기하는 거야. 그 다음 개체군은요 같은 종의 개체들의 모임. 그러니까 사슴이면 사슴만 얘기하는 거야. 개체군은. 자, 그래서 개체군이라고 하면은 한 종류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군집은 이런 개체군이 여러 종류가 있는 걸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 생태계는 이런 군집과 환경까지 다 합쳐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생태계의 종류 보시게 되면은 열대우림, 산림, 초원, 갯벌, 사막, 연못, 심지어 공원이나 집에 있는 어항도 하나의 생태계가 될 수 있어요. 이렇게 작은 생태계부터 큰 생태계까지 생물이 서식하고 있는 체계들에 의해 가지고 다양한 생태계가 존재를 하게 되는 거고요. 자연적으로 형성된 생태계도 있는 반면 인위적으로 형성된 생태계도 있다라는 그런 얘기. 알겠죠? 자, 여기까지는 어려운 게 없을 거야. 자, 그러면 생태계 구성 요소를 보도록 하자. 자, 생태계 구성 요소에 생물적 요인이 있고요. 그 다음 장에 보시게 되면 비생물적 요인이 있는데, 자, 생물적 요인과 비생물적 요인으로 나뉘게 되는데, 생물적 요인 같은 경우에는 역할에 따라서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로 나뉘게 돼요. 자, 생산자 그러면은요, 체크하자. 광합성을 하여 양분을 스스로 만드는 생물. 그러니까 양분을 스스로 만드는 애가 누구야? 광합성하는 애들이죠. 식물들 얘기하는 거야. 식물이나 식물 플랑크톤, 얘네들이 생산자에 속하는 거고요. 자, 그럼 소비자는 뭐냐? 다른 생물을 먹이로 하여 양분을 얻는 생물. 뭔지 알겠죠? 잡아먹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오케이? 자, 생산자를 잡아먹던 아니면 소비자끼리 잡아먹던 하여튼 잡아먹어서 양분을 얻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분해자는 뭐냐? 사체나 배설물에 포함된 유기물을 분해하여 에너지를 얻는 거. 자, 그러니까 사체나 배설물을 분해시켜 가지고 에너지를 얻는 생물을 우리는 분해자라고 얘기를 해. 세균, 곰팡이, 버섯이 대표적인 분해자가 되는 거예요. 자, 이런 건 생물적 요인이야.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 그 다음 비생물적 요인. 자, 이 비생물적 요인에는 모든 환경 요인을 다 얘기하는 거야. 빛, 온도, 물, 토양, 공기. 오케이? 자, 이런 것들 얘기를 해준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됐죠? 옆에 보시면, 자, 생명체는 유기물의 에너지를 이용하여 살아가게 되는데, 유기물을 생산한다? 그럼 생산자예요. 이걸 소비한다? 그럼 소비자고요. 분해한다 하면은 분해자로 분류를 하면 됩니다. 오케이,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생태계 구성 요소 사이의 관계인데요. 자, 생물적 요인하고 비생물적 요인에 대한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얘네 둘이 뭐 하고 있느냐? 서로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 거야. 자, 그러면은 비생물적 요인이 생물한테 영향을 주는 거 체크하자. 작용이라고. 자, 이걸 우린 작용이라고 얘기를 해요. 토양에 양분이 풍부해. 그래서 토양이 양분 때문에 식물이 잘 자라. 자, 비생물적 토양이 생물한테 영향을 미치는 거죠. 가을에 기온이 낮아져. 기온, 온도죠. 자, 나뭇잎이 노랗게 변해요. 잎이 노랗게 변하는 거. 비생물적 요인이 생물적 요인한테 영향을 준 거죠. 자, 이걸 작용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반대로 생물이 비생물한테 영향을 주는 건 반작용이 되는 거야. 자, 이 반작용 같은 경우에 식물이 광합성을 했죠. 그러면 공기의 성분이 바뀌게 되겠죠. 이산화탄소 줄고 산소 늘고. 자, 그 다음 낙엽이 쌓였죠. 그럼 토양이 비옥해지는 것도 역시 생물적 요인이 비생물적 요인한테 영향을 주는 거. 자, 지렁이가 땅속을 막 돌아다녀. 그랬더니 땅속에 구멍이 막 생기면서 통기성이 좋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땅속에 산소 공급이 잘 되는 걸 얘기를 해주는 거죠. 자, 이것도 역시 반작용에 해당되는 거죠. 자, 생물들 간에 서로 상호작용이라고 얘기를 해요. 상호작용. 자, 생물학적 요인들끼리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걸 상호작용이라고 하는데, 뭐 풀이 무성해지니까 토끼 개체 수가 증가합니다, 이런 것들이 서로 상호작용이 되는 거예요. 됐죠? 자, 그래서 여기 지금 개체군 A, 개체군 B 이런 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자, 개체군은 아까 뭐라 그랬니? 같은 종의 개체들의 구성이라 그랬잖아. 같은 종인 아이들끼리야. 그래서 A, B는 다른 종을 얘기를 하는 거야. 개체군 A, B는 다른 종을 얘기해. 자, 그러니까 기억은 다른 종끼리 작용하는 상호작용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니은은요, 같은 종끼리의 상호작용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옆에 보시게 되면은 요거 같은 경우에는 얘네들과 얘네들은 서로 다른 개체를 얘기를 해주는 거, 이렇게 상호작용하는 거에는 개체끼리가 있고요. 그 안에서와 그 다음 다른 종끼리 이렇게 나눠둘 수도 있다라는 거야. 자, 그럼 볼게요. 자, 보자. 1번 생태계죠. 생태계. 자, 생태계는 생물과 환경이 밀접한 관계를 맺는 거죠. 그래서 커다란 개체 하나의 체계를 가지고 우리는 생태계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생물적 요인에는 뭐가 있니? 생산자, 스스로 양분을 만드는 거죠. 그 다음 먹어요. 먹어서 양분을 채우는 걸 소비자라고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분해시키는 거를 분해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얘네들은 생물적 요인이고요. 그 다음에 비돈도물 공기, 얘네들은 뭐라고 했다? 비생물적 요인이라고 얘기를 했죠. 비생물적 요인. 자, 1, 2, 3번 어렵지 않을 거예요. 한번 해봅시다. 자, 보시면 1번에 뭐라고 쓰냐? 그렇지, 군집이라고 해주셔야 되죠. 자, 그럼 2번에 생산자에 해당하는 게 누구야? 기억하고 지으시고. 소비자에 해당하는 거는? 그렇죠, 니은, 비읍, 시옷, 치읓 이렇게 되죠. 그 다음 분해자는요? 오케이. 세균, 그 다음에 곰팡이, 버섯이죠. 비생물적 요인은요, 물, 빛, 공기가 되는 거죠. 됐죠, 여기까지? 자, 3번 볼게요. 자, 낙엽이 쌓여 분해되면 토양이 비옥해진다. 이거 어딜까요? 생물이 비생물한테 영향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니은에 해당돼야죠. 토양이 비생물이죠. 식물이 잘 자라 생물이죠. 이거는 기억에 해당되는 거죠. 기온이 은행납부 입,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비생물적 요인이 생물적 요인한테 영향 주니까 기억에 해당되겠죠. 지렁이 생물이죠. 토양 비생물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니은이죠. 메뚜기, 개구리 둘 다 생물이죠. 디귿이지요. 됐나요? 됐니? 오케이. 어렵지 않죠? 자, 우리가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게 결국에 뭐냐면은요, 환경에 따라서 생물이 어떤 식의 관계를 맺고 사느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야. 비생물적 요인하고 생물적 요인 사이에서 어떤 관계가 있니? 뭐 그런 거에 대한 얘기인데, 자, 먼저 생물과 환경의 관계예요. 여러 환경 요인에 적응하면서 살아가요. 적응하면서. 그래서 적응 결과 어떤 식으로 변신하게 되느냐를 보여주는 겁니다. 첫 번째, 빛과 생물이에요. 자, 이 빛과 생물, 그 다음에 넘어가면 온도와 생물이 있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면 물과 생물이 있고요. 그 다음에 토양과 생물, 공기와 생물. 이걸 빛,
온도, 물, 토양, 공기 이거에 대한 얘기인데 먼저 빛이에요. 자, 빛은요. 빛의 세기. 빛에는 빛의 세기와 생물, 그리고 빛의 파장과 생물, 그 다음에 일조시간과 생물, 이렇게 또 세 가지로 구분하셔야 돼. 먼저 빛의 세기. 그러니까 빛의 세기가 세냐 약하냐 그거에 대한 얘기야. 자, 숲의 위쪽. 그러니까 숲이 이렇게 있어. 산이 이렇게 있어. 햇빛을 쫙 쬐어주면은 이 위쪽 윗면에 있는 애들은 햇빛을 많이 받겠죠. 근데 숲 아래쪽에 있는 애들은 어떻게 돼? 햇빛을 덜 받죠. 그 차이 얘기하는 거야 지금. 숲의 위쪽에는 강한 빛이 적응한 식물이 잘 자라고 숲의 아래쪽으로 갈수록 약한 빛에 적응한 식물이 잘 자라요. 자, 그러니까 숲 아래쪽에는 약한 빛에 적응한 식물이 잘 자랍니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고요. 자, 이게 일반적으로 빛의 세기가 강한 곳에 서식하는 식물은 울타리 조직이 발달하여 두껍고요. 빛의 세기가 약한 곳에 서식하는 식물은 잎이 얇아요. 보세요. 이거예요. 여기 보시면 울타리 조직이라고 있죠. 잎의 단면을 잘라 보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질서정연하게 나란하게 있는 세포 조직을 볼 수가 있어요. 이걸 울타리 조직이라고 하고요. 여기서 광합성이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게 돼요. 책 넘겼는데 자니? 자, 그리고요. 이 울타리 조직이요. 강한 빛을 받는 잎은요. 빛이 오는 족족 광합성을 해줘야 돼. 그러니까 어때? 울타리 조직이 두껍게 발달이 돼요. 근데 빛이 약한 빛에 있는 애들은요. 그걸 다 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두껍게 있을 필요가 없어. 어차피 빛 자체가 약하니까. 그래서 울타리 조직이 얇게 발달한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알겠죠? 하나의 식물이라도, 자, 나무가 이렇게 하나가 이렇게 있으면은 위쪽에 있는 나뭇잎하고 밑에 쪽에 있는, 안쪽에 있는 나뭇잎하고의 그 두께 차이가 또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겉에 쪽에 있는 애들은, 강한 빛을 받는 애들은, 약한 빛을 받는 애들보다 두께가 더 두꺼워요. 자, 다음이 빛의 파장과 생물인데요. 자, 이 빛의 파장, 우리 요거 기억하셔야 되죠. 빛이 왔어요. 프리즘이죠. 자, 프리즘을 통과했어요. 통과하면 어떻게 돼? 빨주노초 파남보 무지개가 쫙 나타나게 되죠. 자, 요 빛을 우린 뭐라고 한다? 응? 요거 뭐라 그래? 빨주노초 파남보 눈에 보이는 빛. 자외선. 뭐? 적외선. 뭐? 아니, 뭐예요? 썼잖아. 에? 이런 선이 있어요? 이거 뭐라고 써 있어요? 가시광선, 눈에 보이는 빛을 가시광선, 우리가 보는 빛이 가시광선이에요. 오케이? 자, 이쪽이 그러면은 가시광선 이쪽 위쪽으로 빨간색 바깥쪽에 있는 애들은 무슨 선? 적외선이라고 얘기를 하죠. 적색 바깥쪽에 있는 선. 그 다음 보라색 바깥쪽에 있는 선은 무슨 선? 그렇죠. 자외선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색 바깥쪽에 있는 선이에요. 오케이? 적외선, 자외선 눈에 보여 안 보여? 이건 안 보이죠. 가시광선 눈에 보이는 빛이에요. 그러면 적외선이 세요, 자외선이 세요? 우리 자외선 차단제 바르죠? 적외선 차단제 바르고 그런 거 없잖아, 그지? 우리 리모컨 뿅뿅 누르면 거기서 나가는 게 적외선이야. 자외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차단제 바를 정도로 강한 빛이에요. 햇빛을 의해서 얼굴이 타고 그러는 것도 다 자외선 빛에 의한 거지. 자, 그러면 보세요. 그러면 빛은 이쪽으로 갈수록 강한 빛이죠. 그럼 가시광선 상에서도 보면은 가시광선도 빨간색 쪽에 있는 애보다는 이쪽에 있는 애가 더 강한 빛이겠지. 밑에 쪽에 있는 애가. 그죠? 자, 이게 강한 빛이다 약한 빛이다의 개념이 뭐냐면은요, 파장에 의해서 나타나요. 빨간색이 이런 식으로 갔으면은요, 점점 파란색 쪽으로 갈 때 이렇게 돼요. 파장이 뭐예요? 마루에서 마루까지의 거리를 파장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럼 빨간색하고 파란색 쪽으로 갔을 때 파장의 길이가 누가 더 길다? 빨간색 쪽이 길고 파란색 쪽이 짧아. 파장이 짧은 애가 강한 빛이야.
우리 그래서 핸드폰에도 블루라이트 차단 기능이 있잖아. 그죠? 블루라이트가 눈에 들어오면 뭐 눈에 안 좋다 뭐 그런 얘기를 하잖아. 그죠? 그게 왜 그러는 거야? 파장이 짧은 빛이기 때문에 그래. 오케이? 자, 그러니까 파장이 짧은 빛이 강한 빛이에요. 여기 보시게 되면은요. 빛이 바닷빛을 들어가는데 이때 깊이에 따라서 도달하는 빛의 파장과 양이 달라요. 적색광은요, 적색광은 파장이 길고 약한 빛이기 때문에 깊이 못 들어가요. 근데 청색광은요, 파장이 짧죠? 강한 빛이에요. 그래서 깊이까지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적색광으로 주로 광합성을 하는 애들은요, 얕은 곳에 살고요. 청색광으로 광합성을 하는 애들은 깊은 곳에까지 살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야. 알겠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녹조류, 자, 녹조류는 얕은 데서, 그 다음 홍조류는 깊은 곳까지 분포를 할 수 있어요. 왜냐면은 녹조류는 적색광으로 주로 광합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홍조류는 청색광으로 주로 광합성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옆에 보시면 우리 녹조류에는 누가 있니? 파래, 핵함 이런 것들. 갈조류에는 누가 있니? 미역, 다시마 이런 것들이 있어요. 홍조류에는 누가 있니? 대표적인 아이가 바로 김이 되는 거죠. 알겠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위치하는 깊이가 누구에 연관되어 있다? 빛의 파장에 연관이 되어 있다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알겠어? 자, 다음 1조 시간인데, 자, 1조 시간이라고 하는 거는요, 햇빛이 비춰지는 그 시간을 얘기를 해주는 거죠. 여기 1조 시간은 생식이나 행동, 개화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자, 꾀꼬리나 종달새는 1조 시간이 길어질 때 번식을 해요. 근데 송화나 놀은 1조 시간이 짧아질 때 번식을 해요. 그러니까 봄 같은 경우에는요, 겨울에서 여름으로 가는 길목이기 때문에 낮의 길이가 점점 길어지고 있죠. 자, 그때 번식하는 애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가을은요, 여름에서 겨울로 가는 거니까 1조 시간이 점점 짧아지죠. 그때 번식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1조 시간에 의해서 성호르몬 분비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번식하는 정도가 다르고요. 시기가 다르고요. 온대 지역의 곤충은 여름이나 가을에 일조 시간이 짧아지면 겨울잠을 자고 이른 봄에 일조 시간이 길어지면 활동을 시작합니다. 자, 그러니까 일조 시간 짧아지면 겨울잠, 그 다음 일조 시간 길어졌을 때 다시 활동 시작, 이런 식으로 하게 되고, 그 다음 동물뿐 아니라 식물도 같은 경우에도 일조 시간이 길어지는 봄, 여름에 꽃이 피느냐 아니면은 일조 시간이 짧아지는 가을에 꽃이 피느냐, 이렇게 봄꽃이냐 가을꽃이냐가 역시 일조 시간하고 관련이 있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여기까지 됐죠? 자, 여기 보시게 되면은요, 장일식물, 단일식물 나와 있게 되는데 똑같은 얘기예요. 자, 봄이나 초여름에는요, 장일식물, 그러니까 일조 시간이 길어졌을 때, 낮의 길이가 길어졌을 때 꽃이 피는 애들이고요. 그 다음 단일식물 같은 경우에는 일조 시간이 짧아졌을 때, 즉 가을철에 꽃이 피는 대표적인 아이가 뭐 코스모스죠. 코스모스 가을에 피잖아요. 그죠? 자, 이런 것들도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 온도와 생물이다. 자, 이 온도 같은 경우에는 온도는 생명체에서 일어나는 물질 대사 과정에 영향을 주어 생물의 생명 활동은 온도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뭐 당연한 얘기죠, 그죠? 우리가 추워지고 따뜻해지고에 따라서 물질 대사가 달라지게 되는데요. 보시면은 개구리, 곰, 박쥐, 다람쥐 겨울잠 자는 건 알고 있죠, 그죠? 이게 겨울이 되면은 옆에 나와 있죠. 자, 변온동물인 개구리 체온 조절을 못해요. 그러니까 겨울에는 아예 그냥 땅속에 들어가서 겨울잠을 자버리고, 정온동물인 곰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소모를 줄이기 위해서 겨울잠을 자는 거고, 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추워졌을 때 겨울잠 잔다. 그 다음 철새들 같은 경우에도 자기의 적당한 온도를 찾아가지고 장소에 이동이 있지요. 자, 그 다음 나마쿠와 카멜레온은 온도가 높을 때 몸색이 밝아져요. 그래서 열을 방출하고, 온도가 낮으면 몸색이 어두워져요. 그래서 열을 흡수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밝은 색이 빛을 반사시키기 좋고요. 그 다음에 어두우면은 빛을 흡수하기가 편하잖아요. 그래서 좋아지잖아요.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추운 지방에 사는 정원동물은 깃털이나 털이 발달돼 있겠죠. 추운 지방이니까 털 잘 발달돼 있을 거고 피하 지방층이 두꺼워져요. 그래서 열이 빠져나가는 걸 막아줍니다. 별표는 요놈이에요. 맨날 시험에 나오는 놈 북극여우 사막여우. 자, 북극여우 사막여우 나와 있는데 이 북극여우 같은 경우에 이 그림 보세요. 사진 이쁘게 잘 생겼죠. 그 다음 사막여우 요렇게 생겼죠. 자, 사막여우 같은 경우는 귀가 크죠. 북극여우는 귀가 작죠. 이게 뭐야? 사막여우는 표면적을 넓혀주는 거고요. 귀를 크게 만들어서. 북극여우는 귀를 작게 만들어서 표면적을 작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몸집으로 따지면 북극여우의 몸집이 커요. 몸집은 크고 말단부는 작아요. 이게 부피에 대한 표면적 비율을 작게 만드는 거야. 부피를 크게 만들어 버리게 되면은요, 그만큼 부피에 대한 표면적 비율이 작아져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모르겠어? 다시? 자, 요걸 보세요. 아, 2로 해야 되겠다. 2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얘는 부피가 얼마야? 8이죠. 표면적은 얼마니? 24죠. 근데 이걸 잘랐다고 생각을 해봐. 자르면 이렇게 되는 거죠. 부피는 똑같죠. 8. 근데 표면적은 어떻게 돼? 1, 2, 1, 2 이렇게 되는 거니까 표면적은 어떻게 되는 거야? 더 커지게 되는 거지. 오케이? 자, 그러니까 작아지면은요, 그러니까 덩치가 작아지게 되면은 부피에 대한 표면적의 비율이 표면적이 커지는 효과가 나타나게 돼. 부피에 대해서. 오케이? 자,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덩치가 큰 게 부피당 표면적이 작아진다. 그런 의미야. 부피당 표면적. 부피분의 표면적 비율, 부피당 표면적 비율이 덩치가 큰 애가 더 작아지게 돼요. 자, 그러니까 사막여우는 몸집이 작고 말단부가 커가지고 열을 잘 방출하고, 그 다음에 북극여우는 열을 잘 방출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되는 거야. 그래서 온도에 적응해가지고 이렇게 진화를 하게 됐어요. 자, 기온이 낮은 툰드라에 사는 털송이 풀. 자, 이거 식물인데 털이 나 있어요. 그래서 체온을 낮추는 걸 막아주고요. 자, 이 낙엽수 같은 경우에는요, 낙엽수는 낙엽 떨어뜨리는 애들이죠. 자, 얘네들은 기온이 낮아지면 단풍이 들어서 떨어져요. 근데 상록수는요, 큐티클층이 두꺼워요. 자, 이 큐티클층, 여기 옆에 나와 있네. 큐티클층. 우리 이파리 보면은요, 그 반짝반짝하는 부분 있죠, 그죠? 반짝반짝거리는 그런 느낌. 그게 큐티클층인데요. 이 왁스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표면에서 그런 얇은 큐틴 성분이 퇴적되어 만들어집니다. 큐티클층은요, 수분이 빠져나가는 걸 막아줘요. 외부로부터 몸도 보호해줘요. 근데 사철나무와 고무나무처럼 큐티클층이 두껍게 발달한 잎은 표면이 단단해요. 자, 이런 사철나무, 동백나무 이런 것들 보면은요, 이파리가 굉장히 두꺼워요. 단단해. 하면은 똑 부러지는 느낌이야.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잎이 두꺼워가지고, 큐티클층이 두꺼워가지고 겨울을 아예 놔버리는 거죠. 요거야. 자, 낙엽수는 기온 낮아졌죠. 초록색의 엽록소가 파괴돼요. 그래서 황색이나 붉은색을 띠는 색소가 드러나요. 노란색이나 붉은색의 단풍이 드는다. 그래서 초록색 엽록소가 파괴됨으로 인해 가지고 본연의 색깔이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동백나무 이런 상록수는요, 사계절 내내 푸르러요. 아예 그냥 보호해준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안에 세포들을.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이번엔 물입니다. 물. 자, 이 물 같은 경우에는요, 자, 물은 생명체를 구성하는 구성 성분 중 가장 많죠. 우리 몸의 70%가 물이라고 우리 말하고 있지. 자, 그 다음 생명 유지에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서 체내 수분을 보존하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먼저 보세요. 동물. 자, 수분의 증발을 방지하는 경우는 뭐냐? 곤충이 키틴질로 되어 있어. 자, 키틴질 바깥에는 큐티클층도 있어. 자, 그러니까 왁스칠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자, 키틴질 옆에 보시면 곤충류나 각각류의 외골격을 이루는 물질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뭐 생각하면 되냐면 개딱지 생각하시면 돼요.
게딱지라든가 새우 껍질이라든가 이런 게 키틴으로 이루어져 있어. 곤충도 마찬가지로 키틴질로 되어 있는데 우리 꾹 눌렀을 때 빠직거리면서 하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걔네들이 빠직거리는 게 이제 키틴질로 되어 있어서 그래요. 자, 파충류 표면은 파충류는 비늘로 덮여 있고요. 조류나 파충류의 알은 단단한 껍데기로 쓰여 있어요. 이게 뭐냐면 안에 있는 수분이 밖으로 빠져나가는 걸 막아주는 역할을 해주는 애들이야. 자, 요번엔 수분 손실을 최소화하는 경우인데, 자, 이 사막에 사는 낙타는 땀을 잘 흘리지 않아 몸에서 빠져나가는 수분 양을 줄입니다 라고 돼 있네요. 자, 땀을 잘 흘리지 않아서 물이 빠져나가는 걸 막아주고요. 사막에 사는 포유류는 농도가 진한 오줌을 배설해요. 그러니까 오줌을 통해서 빠져나가는 물도 막아주는 거죠. 물을 다시 최대한 재흡수해 가지고 농도를 아예 높여버리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 수분 손실을 최대한 줄입니다 라는 그런 얘기고요. 자, 그 다음, 자, 요번에는 식물 적용인데, 식물 같은 경우에는요, 육상식물 같은 경우에는 뿌리, 줄기, 잎, 꽃, 열매와 같은 기관이 딱딱 잘 발달돼 있어요. 기관이 잘 발달돼 있어. 근데 동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돼 있니? 동물이란다. 수생식물 같은 경우에는, 육상식물은 기관이 잘 발달되어 있는데 수생식물은 기관이, 뿌리가 잘 발달하지 않아요. 뿌리가 하는 일이 뭐야? 물 흡수잖아. 근데 수생식물은 물 위에 사는 애들이니까 사방천지가 물이야. 굳이 뿌리가 잘 발달될 필요가 없죠. 자, 그 대신에 뭐가 발달되느냐? 통기 조직이 발달해요. 그러니까 기체가 왔다 갔다 거리는 이런 통기 조직이 잘 발달돼 있어요. 자, 건조한 지역에 사는 식물 같은 경우에는, 건조한 지역에 사니까 물이 굉장히 부족하겠죠. 그래가지고 물을 저장하는 저수 조직이 발달돼 있고요. 선인장 같은 애들은요, 잎의 표면을 줄이기 위해 잎이 가시 형태로 변해서 증발을 막아주는 역할도 하고 있어요. 어려운 거 없죠? 자, 이번에는 토양과 생물인데요. 자, 이 토양은 뭐 생물들이 살아가는 터전입니다. 뭐 당연한 얘기죠. 그죠? 자, 지렁이, 두더지 하는 일, 땅속을 파고 돌아다니죠. 얘네들이 땅속을 파고 돌아다님으로 인해서 그 안까지 공기가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산소가 필요한 식물과 미생물들이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줍니다요. 그 다음에 토양 속 미생물은 토양의 동식물, 자, 이런 미생물들에 의해서 사체나 배설물의 분해가 일어나게 돼. 그 분해를 한 애들이 바로 토양의 양분이 되는 거죠. 다른 생물의 양분이 되기도 합니다요. 자, 요거는 한번 딱 별표. 자, 깊이에 따라 공기 함량이 달라 세균 종류가 달라집니다 라고 돼 있는데, 자, 공기가 많이 포함된 표면 쪽은 호기성 세균, 자, 공기가 적게 포함되어 있는 깊은 곳엔 혐기성 세균이 살기 좋아요. 호기성이 뭐고 혐기성이 뭔지 처음 들어봤을 텐데, 이 호기성이라고 하는 거는요, 산소를 이용하는 애들을 얘기를 해주는 거야. 혐기성이 있는 애들은요, 산소 없이도 살 수 있는 애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토양 근처에서는 호기성 세균이, 산소를 이용하는 세균이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땅속 깊은 곳으로 들어가면 산소가 잘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혐기성 세균이 땅속 깊은 곳에서는 잘 발달돼 있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됐죠. 자, 그 다음 공기와 생물인데요. 이 공기는 역시 생물에 영향을 주는데요. 고산지대 사람들은요, 평지에 사는 사람에 비해서 적혈구수가 많아요. 고산지대 사람들은. 그러니까 공기가, 산소가 희박하니까 적혈구수를 최대한 많이 늘리게끔 진화가 됐네. 그래서 산소가 조금만 들어와도 쉽게 캐치할 수 있게끔 그렇게 돼 있어요. 자, 그 다음 공기 중에 산소는 생물 호흡에 이용되고요. 이산화탄소는 광합성에 이용됩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계속 반복되면서 우리 광합성을 하는 그 식물, 세균이라든가 이런 물질들이 나타나게 되면서요, 우리 공기 중에 이제 산소 양이 증가하게 된 거죠. 자, 그 다음 남는 세균으로부터 자는 살균 물질. 자, 이거 뭐 나무 같은 경우에는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살균 물질을 이렇게 분비를 하는데, 그것 때문에 주변 공기 성분도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 그냥 한번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개념 확인으로 바로 갈게요. 자, 먼저 빛의 세기. 자, 강한 빛을 받아요 약한 빛을 받는 잎보다 무슨 조직이 발달한다 그랬니?
그렇죠. 울타리 조직이 발달한다 그랬죠. 울타리 조직이 두꺼운 애들이 광합성을 빛의 세기가 센 곳에 있는 애들이에요. 자, 그다음 깊이에 따라서 해조류 종류가 달라지는 거는 빛의 뭐 때문이야? 파장 때문이지요. 자, 온도와 생물. 추운 지역에 사는 동물일수록 몸집이 크고 말단부 크기는 작다. 몸집은 큰데 말단부는 작은 거예요. 그래서 표면적을 작게 만든다라는 얘기야. 부피에 대한 표면적 비율을. 자, 물과 생물인데요. 파충류는 몸속 수분 증발을 막기 위해 몸의 표면이, 파충류는 뭘로 덮여 있다 그랬어? 파충류? 비늘로 덮여 있어요. 자, 그리고 공기와 생물에서는요, 고산지대 사람들은 적혈구 수가 어떻다? 많다. 많아서 산소 운반을 효율적으로 합니다. 자, 밑에 1, 2, 3, 4, 5번 한번 해볼까요? 쉽죠, 요번 거. 일 번 해봅시다. 1번의 이름 뭐니? 물이죠, 그죠? 디귿. 2는요? 빛이죠. 3은요? 그렇죠, 니은 온도죠. 4는요? 그렇죠, 공기죠. 자, 2번에는 나. 울타리 조직이 두껍죠. 3번에는 4번이지요. 자, 이거는 빛의 파장이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장이 강한 애가 깊게 들어가고요. 파장이 약한 애가 자, 파장이 긴 애가 얕은 데까지, 그 다음 파장이 짧은 애가 깊은 데까지 들어가요. 자, 4번에는 온도가 되겠고요. 5번에는 가죠. 통기조직 발달하고 뿌리가 잘 발달되지 않고 이거 가죠. 다 했네요. 뒤에 문제 한번 싹 다 해볼까요? 303쪽까지 싹 다 풀어봅시다. 아이고. 자, 우리 채점해보자. 1번에 어휴, 어디 갔어? 1번에 2번이죠. 2번에 1번이고요. 3번에 4번이지요. 틀렸으면 무조건 체크해놔. 5번에 5번이고요. 아니, 4번에 5번이고요. 5번에 2번이에요. 자, 여기까지 중에 질문 가자. 먼저 틀린 거 있잖요. 플랑크톤이 생산자예요? 플랑크톤이 생산자예요? 얘들아, 플랑크톤에는요 식물 플랑크톤이 있고 동물 플랑크톤이 있어요. 식물 플랑크톤은 광합성을 해요. 생산자예요. 근데 동물 플랑크톤은 식물을 잡아먹어요. 소비자예요. 오케이? 뭐 2번 얘기한겨? 아, 식물 플랑크톤을 썼구나. 응? 네. 그래서 식물 플랑크톤이기 때문에 얘는 생산자에 속해요. 또 질문 없어? 6번에는 5번이고요. 7번에는 1번이고요. 8번에는 1번이에요. 9번에 5번이에요. 자, 여기서 질문. 틀린 거. 틀린 거. 8번. 저 있으면 좀 빨리 좀 얘기해 줄래? 고민 좀 하다가. 뭘 고민해. 그냥 질문이요. 여기 어차피 풀이도 다 들어가야 돼. 자, 8번 봅시다.
자, 파장이 짧은 빛이 바다 깊은, 여기 보면은요, 이거 뭐 파장이 누가 길고 짧은지 모르더라도 여기 길이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청색광이 파장이 짧은 애예요. 그죠? 자, 그래서 짧은 게 깊이까지 들어가죠. 자, 해조류 분포는 그래서 파장에 의해서 녹조류냐 갈조류냐 홍조류냐가 위치가 파장에 의해서 적응한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거고요. 해조류의 몸 색깔과 같은 색깔 빛을 주로 광합성에 이용합니다 그랬는데 같은 색깔 아니에요. 보색인 색깔의 빛을 주로 광합성에 이용해요. 녹조류 같은 경우에는요 주로 적색광을 이용한다라고 돼 있죠. 홍조류 같은 경우에는 청색광을 이용하고요. 그러니까 너희들 우리 1학년 때 빛 배울 때 중1 때 빛 배울 때 빨간색 물체는 무슨 빛을 반사시키는 거야? 아이 왜 이러셔? 야, 빨간색 사과야. 빨간색 사과는 무슨 빛을 반사시키고 있어요? 에? 그런 게 있어요? 이런 걸 몰라요? 아 잠깐만. RGB? RGB. 초록색. 와. 빨간색 사과야. 빨간색 사과. 내 눈에 이게 빨갛게 보여. 빨간색, 그럼 내 빨간색. 눈에 무슨 빛이 들어오고 빨간색, 있다는 얘기야. 빨간색이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잖아. 오케이? 그러니까 아이고 야 이거 다 잊어먹었어. 얘는 빨간 사과예요. 빨간 사과. 자, 빨간 사과는 무슨 빛을 반사시키고 있다? 빨간색. 빨간색을 반사시켜서 내 눈에 들어왔으니까 내가 얘를 빨갛게 보고 있는 거예요. 자, 빛이 이렇게 왔을 때 빨간색은 반사시키고 나머지는 흡수하는 거지. 그러니까 녹조류는 무슨 빛을 반사시키겠어? 녹색. 녹색 계열을 반사시킨단 말이야. 그리고 홍조류면은 붉은색 계열을 반사시키는 거고요. 그러니까 나머지 빛을 가지고 흡수해서 광합성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오케이? 그래서 디귿은 틀렸고요. 자, 미역은 미역은 뭐에 속하니? 미역은 어디에 속할까요? 갈조리에 속해요. 뭐 지금 뭐 이건 못 외웠겠지만은 그냥 상식적으로 알고 계세요. 오케이. 또 질문? 6번. 자, 6번 같은 경우에는요. 스라소니는 눈신 토끼를 잡아먹는다. 이거는 뭐예요? 생물 사이의 상호작용이죠. 상호작용. 지렁이는 토양의 통기성을 높인다. 이건 생물이 비생물한테 이렇게 영향을 주는 거니까 반작용이죠. 자, 가은하에 나타난 생태계 구성 요소 간 관계에 해당되는 거. 자, 그러면은 가에 해당되는 거는 생물끼리에 왔다 갔다 하는 걸 얘기를 하는 거잖아. 생물끼리 왔다 갔다 하는 거. 자, 토끼풀 생물이죠. 뿌리옥 박테리아 생물이죠. 오케이? 자, 그래서 뿌리옥 박테리아는 토끼풀에서 질소화물을 공급합니다. 그래서 디귿이 생물끼리고요. 그 다음 기억에 숲의 나무 생물이죠. 습도 비생물이죠. 지의류 생물이죠. 암석 비생물이죠. 그래서 얘네들은 생물이 비생물한테 영향을 주는 반작용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5번이 돼야 돼요. 오케이? 또 질문 없니? 그럼 10번으로 가볼까요? 자, 10번에 5번이에요. 11번에 3번이에요. 12번에 가는 뭐예요? 1조 시간. 야, 봄에 하냐 가을에 하냐 이거는 다 1조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1조 시간이고요. 나는 뭐예요? 물이죠. 다는요? 공기고요. 자, 그럼 요 보기 세 개 중에서 질문 있니 혹시? 철새가 계절에 이동하는 게 왜? 적응이네. 됐어요. 갑자기 됐어요? 네. 그러니까 철새 계절 이동은요, 계절에 따라 온도에 따라서 이렇게 이동하는 거죠. 넘어가 그럼? 네. 환경 요인이면 1조 시간 1조 시간. 이랐어야 돼요? 아니면 빛이랐어야 돼요? 빛은 기억이에요? 아니면은 가예요?
그죠. 이거는 1조 시간이라고 써주는 게 맞아요. 네. 자, 그 다음 13번 해볼까요? 가가 뭐예요? 분해자죠. 나는요 소비자죠. 다는요 생산자죠. 자, 양분을 얻는 방법과 관련지어 생태계에서의 역할을 각각 서술하시오. 가는 사체나 배설물을 분해시키죠. 오케이? 자, 사체나 배설물에 대한 유기물을 무기물로 분해시켜요. 자, 분해시켜서 얻고요. 나는요 다른 생물을 먹죠. 다른 생물을 먹어서 양분을 얻고요. 다는요 광합성으로 스스로 양분을 만들죠. 다 썼니? 썼어? 똑같이 썼어 이렇게? 네. 그래요. 자, 그럼 14번으로 갈게요. 강한 빛은 가죠. 왜요? 울타리 조직이 발달되어 있는 거죠. 그걸 보고 가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강한 빛을 받는 잎은요 울타리 조직이 발달되어 더 두껍다라고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15번은 온도죠. 온도. 자, 온도고요. 귀의 크기 차이 나는 까닭은요, 자, 북극여우는 귀의 크기를 작게 해서 열 방출을 막는 거예요. 그 다음 사막여우는 귀의 크기를 크게 해서 열 방출이 잘 되게끔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체온을 유지하는 거죠. 뭐 이건 뭐 설명할 게 없겠네. 자, 1번 갑시다. 1번에 몇 번 나왔니? 그렇지, 4번 나왔니? 틀린 사람 손? 다 맞았어? 2번엔 몇 번 나왔니? 5번인데 그렇죠, 5번이죠. 지그스는 맞아요. 꾀꼬리는 봄에 범식하고 송어는 가을에 산란한다는 이와 동일한 환경 영향에 적응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게 봄에 범식, 가을에 산란 이런 것들 전부 다 뭐에 대한 얘기예요? 1조 시간에 대한 얘기죠. 자, 그래서 1조 시간에 의해서 개화가 되냐 안 되냐랑 동일한 환경 적응을 얘기를 해주는 거지요. 오케이? 또 없니? 자, 그럼 3번은 뭐 나왔을까요? 3번이요. 3번 나왔어? 3번이지요. 설명 필요하신 분 손? 4번은 뭐 나왔니? 4번 나왔니? 설명 필요하신 분 손? 자, 4번에 보시게 되면 건조한 지역의 잎의 단면을 가와 나의 건조 지역과 물에 사는 식물 중 하나입니다 그랬는데요. 보세요. 일단 물에 사는 애들은 통기 조직이 발달했다 그랬죠. 통기 조직, 그러니까 기체가 돌아다니는 통기 조직. 그러니까 나가 물에 사는 애들이에요. 가는 건조한 지역이야. 왜? 큐티클층이 발달되어 있는. 자, 건조한 지역에 사는 거고요. 그래서 가는 나보다 물이 풍부한 지역. 그래서 기억은 틀린 거예요. 가의 표피와 큐티클층은 큐티클층에 의해 가지고서는요 수분은 증발을 막아주고요. 나는 가보다 뿌리가 잘 발달하지 않는다. 자, 물에 사는 수생식물 같은 경우는 뿌리 발달이 잘 안 돼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오늘은 여기까지 얘기하자.